인류 문명사로 배우는 불교의 이해 1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인류 문명사의 이해라는 시리즈를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 채널의 영상에 어느 한 분의 댓글 때문에 이 시리즈가 시작되었어요. 이분이 댓글로서 일상적으로 연기적 사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된 계기는 뭘까요? 제가 제 영상들에서 의문과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의문과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기적 사유를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질문과 연기적 사유를 하라고 해놨으면서 연기적 사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이고 조금 더 디테일한 장면을 말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연기적 사유를 어떻게, 왜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며 실질적 사례는 무엇인지, 거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과학 이야기를 하려다가 이제 지금에 있어서는 이제 인류 문명사, 지금 21세기 인공지능이 도래한 2024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현 시대, 이 시대가 근대를 통해서 도래한 이 과학 문명이 어떻게 도래했는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가 무엇인지, 앞으로의 사회는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근대가 어떻게 도래했는지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근대의 도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힘으로 이 사회가 도래를 했는데, 그 노력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24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현대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떻게 라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불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과학 문명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므로 근대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자,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대를 배운다고 했는데 그거하고 또 불교는 뭔 상관이래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사실 서구 사회에서 모던, MODERN, 이 근대가 도래하는 것은 불교의 영향이 강력하게 미쳤습니다. 고대 2600년 전에 부처님의 깨달음은 단순하게 개인의 해탈 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도 미칠 만큼 거대한 각성의 순간이었고, 그것이 한 사람의 깨달음이었을지언정 그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서 여러 곳에서 인연 따라 흘러가서 결국 서구 사회에 근대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것은 불교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이야기할 건데요. 불교의 특징, 오늘 이해할 불교의 특징을 하나를 골라볼게요. 오늘 이해할 불교의 특징은 연기와 관찰입니다. 연기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불교의 연기가 뭡니까? 연에서 일어난다. 연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일어난 결과는 무엇에 의해서 연관되어서, 연해서, 인하여 일어난다. 인하여 일어난다니까 원인이 있다는 말이죠. 원인이 하나일지 두 개일지 여러 개일지도 모르죠. 일어나는 것은 무엇들에 연관되어서 일어난다. 연기가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연기적 사유 없이는 불교를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가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음이 깨달은 결과라고 이야기하거나 무분별지, 아예 아무런 분별을 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거나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그건 불교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쨌거나 이 연기적 사유를 해야 돼요. 자, 연기가 그래서 연관되어서 일어난다는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불교의 가르침이고, 두 번째, 연관되어서 일어나는 것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가는 방법을 제공한 거라고 했죠. 다시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영기적 사유를 해야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시 나와 같은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거라고 말이에요. 그게 불교예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기적 사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원인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러려면 관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관찰을 해야 깨달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영기적 사유,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내가 괴로워요. 내가 아파요. 전쟁이 났어요. 사회적 문제, 개인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 어떤 결과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결과에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가 될지 여러 요인이 될지는 모르지만 원인을 이해를 하고 그래야 결과를 바꿀 수 있겠죠. 문제 해결을 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려면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불교적 특징, 다른 어떤 종교와 다른 어떤 사상들 중에서도 불교의 독특한 점, 그걸 이해를 하면서 불교가 왜 서양 사회에서는 반종교, 탈종교적인 종교라고 불리우는가 라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연기와 관찰이 있습니다. 형이상학적이거나 죽음 이후의 세계나 또는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을, 너도 나도 같이 관찰할 수 있는 보편적인 관찰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원인과 결과를 말하고 원인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불교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와 유사한 인류 문명사에서 아주 중요한 획기적 역할을 한 사람을 한 명 호출해 보겠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은 힘이다 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그쵸? 네, 이게 이제 프랜시스 베이컨의 책인 노붐 오르가눔이라는 책에서 적혀 있는 격언 중에 한 문장의 줄임말입니다. 그 문장의 내용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원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인간의 힘과 하나에서 만난다 라는 문장을 압축을 하면 아는 것은 힘이다 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격언의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뒤에 문장에 있습니다. 바로 뒤 문장이 뭘까요? 왜냐하면 원인을 모르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앞에 말한 지식, 아는 것, 무엇을 안다는 말입니까? 어떤 지식입니까? 원인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이 결과에 대한, 이 결과가 왜 일어났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왜 불이 붙었는가? 왜 이게 물이 떨어지는가? 왜 사과는 지구로 떨어지는가? 왜 다른 빛이 나고 왜 태양은 돌고 있는가? 왜 어떻게 왜 공을 던지면 공이 바닥으로 떨어지는가? 왜 어디쯤이 떨어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원인과 결과, 어떻게와 왜를, 원인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원인을 모르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 동물도 원인과 결과를 이용해서 뭔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 여기서 이제 프랜시스 베이컨 입장에서는 인간의 힘은 좀 더 동물적인 것에서 조금 더 많이 벗어나서 지성사, 즉 자연에 대한 이해,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자연을 훨씬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으려면 이 자연의 법칙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그걸 알면 알수록 그러면서 인간의 힘이 증대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보셨다시피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했죠. 원인자를 인을 한자로 바꾸면 인이 됩니다. 결과, 효과, 결과를 바꾸면 결과 과자가 되죠. 인과 법칙이죠. 여기 사이에다가 연자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인연과가 됩니다.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가 일어나더라. 이것이 인연과입니다. 한국 속담에는 불교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너와 내가 만난 것도 인연이다. 혹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라는 말을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옷깃만 스쳐도 너와 내가 옷깃을 싹 스친 것은 인연이다. 인연은 원인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야. 즉 뭐가 빠졌습니까? 우리가 옷깃이 스친 이 결과는 지금의 이 현상은 과거의 어떤 원인들로 인해서 여러 원인들로 인해서 지금 이 일어난 결과다 이거예요. 우리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야. 인연에 의한 결과야.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야. 한국 단어에 인연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은 불교에서 나온 것이며 자, 인연과야말로 바로 연기적 법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교의 가장 기본인 연관되어서 일어나더라. 인해서 일어나더라. 불교적 사고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불교의 입장에서는 바로 과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이 자연을 이용하려면 자연을 이해해야 한다.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된다. 일어난 결과가 현상이 왜 어떻게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프랜시스 베이컨의 아는 것은 힘이다라는 말은 한국말로 바꾸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자, 제 말이 동의가 가십니까? 네, 아는 것은 힘이다라는 말에 뒷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원인을 알아야 된다. 원인과 결과의 연관성을 알아야 된다. 인연과를 알아야 된다. 연기를 알아야 된다라고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적 방법론을 이해를 하는 것은 불교를 이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방법론은 불교적이기 때문이에요. 불교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과학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현대 세상을, 근대 문명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아는 것은 힘이다 라고 했죠. 스키엔티아룸 또는 스키엔티아. 이제 이것이 고대 로마식 발음으로는 스키엔티아고요. 과학혁명 시기의 소유럽식 언어로 이야기하면 시엔티아. 예. 스키인데 시 발음이 키 발음이 안 나고 그냥 묵음식으로 쳐지죠. 시엔티아. 이게 뭡니까? 지식이라고 보통 합니다. 아는 것. 예,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SC에서 C가 묵음이 된 것이 이제 영어 표식으로 넘어오면 사이언스가 됩니다. SCIENC인데 C가 묵음이죠. 스키엔티아 또는 시엔티아. 예, 그것이 사이언스라는 식으로 바뀌는 과정을 거쳐서 영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는 과학이라는 단어로 주로 쓰입니다만 원래 내용은 뭡니까? 아는 것, 지식입니다. 그러면 지식이란 것은 어떻게 축적이 될까요? 인류의 지식이란 것은 사실 그 누가 말하지 않아도 시작은 언제나 관찰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버섯이 있고 저 버섯을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경험을 해봐야 되겠죠. 먹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뭐 그걸 동물한테 실험을 해볼 수도 있었겠지만 저 버섯을 저 돼지는 잘 먹네, 개도 먹고 배탈 없네, 우리도 먹어도 괜찮겠네 해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버섯같이 생긴 것이 나왔어요. 비슷해요. 근데 여기 빨간색 반점이 좀 있어요. 버섯이니까 먹어도 되겠지 해서 먹었다 칩시다. 먹어보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속에서 부글거리고
그 상태가 너무 안 좋았다 이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야, 저것은 먹으면 몸이 아파. 저것은 독버섯이라고 부르자. 라고 이제 분리가 되겠죠.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것과 원래 우리가 먹어도 됐던 것의 차이점을 비교를 하면서 특징의 차이를, 외형적 차이를 확인을 하면서 관찰하고 경험하면서 지식이 쌓이게 됩니다. 이 기준은 뭡니까? 관찰과 그리고 인식, 우리가 지각을 통해서 두 개의 차이점을 구분하면서 같은 버섯으로 보이지만, 버섯 계열로 보이지만 요것은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먹으면 된다는 것이, 근데 관찰하고 우리가 관찰을 하면 할수록 더 넓은 세계 관찰하고 더 넓은 것을 관찰하면 버섯의 종류가 더 늘어나겠죠. 세상에 우리의 지식이란 것은 이와 같이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분리되고 나누어서 생기는 것이 지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초의 지식들은 그렇게 쌓였겠죠. 그렇죠? 자, 이 지식이란 것을 그래서 단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스cientia 또는 scientia라는 이 단어는 사실 영어로 치자면요, 사이언스와 가위가 영어로 뭡니까? 시저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것도 왠지 단어가 SC 들어가죠? 시저스 돼 있는데, 어원적으로 두 개가 둘 다 사이언스와 시저스라는 거는 SKEI, 인도 유럽어적으로 치자면 자르다, 나누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뜻에서 자르는 도구로서 시저스가 나오고, 나누고 분류하는 것에서 그런 것이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사이언스, 아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분류하고 나누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차츰차츰 관찰하고 경험함에 따라서 저건 먹어도 되고 저건 먹으면 안 되고 요거는 어떻고 저떻고 특징에 따라서 분류되고 나뉘는 것이 지식인 겁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제 과학으로 정착이 됩니다만, 사이언스가 그런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과학의 원래 뜻은 이렇게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것이 차츰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그것이 뒤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과학 이야기 잠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안다는 것이, 이제 지식이란 것이 이와 같이 인식과 분리와 관찰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뭡니까? 현실에 대한 관찰인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을 관찰해야 돼요. 내 정신과 내 감정이 일어난 것, 내 감정이 일어난 것을 관찰하고 있어야 돼요. 감정을 관찰하지 못하면, 주목하지 못하면 스쳐 지나갑니다. 관찰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주목을 해야 그 의미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회사에 다니거나 저녁에 와서 퇴근해서 집에 와서 쉬기까지 과정 중에 내가 관심을 두지 않은 시각 정보 중에 몇 퍼센트를 우리가 기억을 할까요? 네, 내가 이 방에는 있지만 내 머릿속에서 내가 주목하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자세하게 관찰하지 않은, 내가 주목하지 않은 것, 관심을 가지 않은 것은 화면 속에 비추어서 눈으로 계속 시각 정보가 들어오긴 하지만 내 머릿속에 전혀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문제, 감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과 감정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예요. 우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질투심이 나거나 절망적이거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뭐 기쁘거나 수없는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정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원인을 보고 그 해결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뭐 좋은 것은 해결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걸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인간이 내가 왜 괴로운가를 확인을 해서 그 문제 해결을 하려면 내가 괴롭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목이 아니라, 아 괴롭네, 아 우울하네, 그냥 막 감정적으로 막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막 감정을 해결을 하려면
왜 이렇게 들쑥날쑥 막 날뛰듯이 이렇게 나의 감정이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막 움직이고 있는가를 이해를 하고 이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 감정을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돼요. 주목하고 관심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제 관찰이 가능한 겁니다. 관찰의 핵심 요소는 주목이에요. 예. noting, N-O-T-I-N-G. 예. 주목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관찰이죠. 관찰하면서, 관찰을 하는 데는 시작은 뭘까요? 의문이 가져야 되거든요. 왜 화가 나지? 왜 내가 갑자기, 아이들한테 화를 냈지? 왜 내가 아내한테 갑자기 화를 냈지? 그건 내가 지나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급발진한 것 같네. 왜 그랬지? 이제 원인을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관심, 주목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해도 의문이 떠올라야 돼요. 아, 이게 정상적인가? 근데 보통 사람들은 화내는 거 당연하지, 우울한 거 당연하지, 기쁜 거 당연하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면은, 내부적 사유를 실제로 왜 그런지를 주목도 있게 깊게 살펴보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과학, 앞에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하는 프랜시스 베이컨은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요? 관심이 자연에 가 있죠. 자연 현상을 해석을 해서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알아서 그 법칙을 도출한 다음에 그를 통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항상 내가 만들어낸 방식대로 말하면 다른 사람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과학이잖아요. 재현이 가능하니까. 그건 재현이 가능하지 않으면 과학이 아니에요. 그렇죠? 재현이 가능한 이 법칙을 도출하고 그 지식을 알아내는, 원인과 결과를 알아내고 어떻게라는 것을 알아내는 이 관찰의 대상이 주로 자연이에요. 물론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는데 인간의 정신이 뭔가 엉뚱한 결과를 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주요 대상은 감정, 생각, 괴로움, 인간 본인에 대한 것은 빠져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죠. 초기의 과학이라는, 자연과학이라는 이 내용이, 물론 현대에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들도 있죠. 어학이나 또는 심리학이나 인지학이라든가, 지금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인간과 동물, 생명체에 대한 지능과 이런 것들을 연구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신도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세상에서는 이 과학이라는 것이 자연 관찰에 대한 이 방법론이란 것이 인간의 정신에까지 대상으로 합니다만, 당시에 프랜시스 베이컨이 1620년에 노분 오르가눔이란 책을 쓸 때에는 인간의 정신을 그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겠다는 생각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는 어떻다고요? 불교는 2600년 전에 인간 본인의 정신세계, 마음, 감정, 생각, 육체, 세상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바라본다. 이걸 불교적으로 보통 이야기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셨을 사념처 수행이라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신수신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몸과 감각, 받아들이는 것과 마음과, 그리고 우리가 법이라는 것, 법칙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을 하라. 이 관찰이 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법칙을 도출하기 위해서 관찰을 하라. 그럼 이제 관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원인을 찾아보는 거죠. 그걸 관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 관찰의 대상은 형이상학적인 것을 관찰을 합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오감, 인지할 수 있는 것, 다양한 우리의 인간의 오감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을 기반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전제하여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야기하는 내용이며, 이것이 뒤에 이제 이름을 후대인들이 이름 붙이기를 프랜시스 베이컨을 영국 경험주의 학파의 시조다, 제창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주의란 단어가 무엇이냐 이거죠. 인간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내용을 그걸 바탕으로 우리 세상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 불교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후세계, 사후세계는 죽고 난 이후에 관찰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사후세계를 관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있는 우리는 사후세계를 관찰할 수가 없어요. 가끔 가다가 어떤 책이나 여기에 뭐 누가 죽다 살아나서 사후세계를 보고 왔느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은 보편적 관찰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2명 중에 1명이라도 꼬뻑 죽어서 깨어나면 맨날 사후세계를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천에 1명, 만에 1명입니까? 자, 그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그럼 그게 죽은 게 맞아? 아니면 죽었다 착각한 거 아니야? 알 수가 없잖아요. 보편적 관찰이 되는 현실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보편적 관찰을 할 수 없는 대상입니까? 불교는 그래서 보편적 관찰을 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예 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당시에 우주가 뭐 얼마나 넓습니까? 라든가 뭐 이런 질문을 했다 칩시다. 부처님이 우주 전체를 관찰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찰할 수 없죠. 그러면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나 잘 몰라. 뭐 그럼 내가 뭐 관찰할 수도 없는 걸 뭐 내보고 물어보고. 부처님 그럼 사후세계에 나 잘 몰라. 뭐 내가 죽어보지 못했는데 뭐 좀 뭐 물어봐. 그럼 부처님이 그러면 대답하는 건 뭡니까? 현실 세계 지금 이 순간. 자, 불교는 그래서 여타 종교와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의 종교들, 기존의 부처님 당시에 있던, 물론 이거는 부처님의 이러한 사상은 부처님 혼자만의 사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차츰 우리가 인류 문명사를 이야기하는 후반에 들어서 또 중간중간에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부처님 혼자 뭐 똑똑해서 갑자기 뭐 그런 천재적인 발상을 하신 게 아니에요. 회의주의나 또는 유물론이나 수 없는 도덕 부정론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대한 관찰이 이 기원전 6세기, 기원전 5세기, 6세기, 7세기 이 사이에 불길처럼 인류 전체에 일어납니다. 어느 한 지역 수준이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나 고대 페르시아 제국이나 이집트나 유럽, 고대 그리스 장소까지 시작해서 거의 전 대륙에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어떤 사조, 즉 다양한 인간의 철학적 사유가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시기가, 놀랍도록 폭발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 시기의 영향으로 부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부처님은 따라서 형이상학적인 이야기, 관찰할 수 없는 이야기, 그쵸? 그런 것을 물어보면 부처님은 대답을 안 해요. 보통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뭐 13무기라든가 뭐 그게 14가지라는 거 그냥 숭 구라예요. 그냥 그런 거 믿지 말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대답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물론 제 말도 진적이죠. 네가 부처가 그 사람 본인도 아니고 말이야. 네가 어떻게 알겠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는 그겁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요즘 근대 철학이거든. 그런 거 현대 철학에 속해요. 보통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자, 어쨌거나 부처님의 주요 관심사는 그래서 기존
인도에 막 신화적이고 막 종교적이고 또는 윤회가 있고 영혼이 있고 뭐 사후세계가 있고 뭐 업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하는 것들에 부처님의 관심사에서 멀어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부처님 관심사에서 아웃. 부처님의 관심사는 색수상행식, 아니비설신이, 우리의 오감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이 불교 해탈로 가는 길에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형이상학적이고 뭐 윤회니 영혼이니 뭐 알 수 없는 거대한 신비한 지식이니 뭐 이런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 가르침이 아니에요. 도구가 아니에요. 부처님의 도구는 뭐예요? 현실을 기반한 원인과 결과. 네가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현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내 육체, 자연현상. 자, 보아라. 사람은 죽나 안 죽나? 사람 죽습니다. 자, 보아라. 썩은 문드서 죽지 않느냐? 그게 깨끗한 게 있느냐? 깨끗한 게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정관이라고 합니다. 깨끗하지 않은 것을 관찰하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완벽하게 청정해지기를 바라죠. 말하자면 후대의 불교가 뒤로 가면 완벽하게 청정한 것이 되기를 바라는 이상한 종교로 바꾸시려고 해요. 완벽한 무엇인가 되려고 하고. 근데 부처님은 뭡니까? 자, 보아라. 완전하게 깨끗하냐, 인간의 몸이? 그렇지 않네요. 부정관은 백골관이기도 하고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해이기도 합니다.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없다. 관찰한다는 것이 인간의 개념을 관찰하고 인간의 정신을 관찰하고 내 마음을 관찰하고 세상을 관찰하는 불교는 그래서 형이상학적이고 엉뚱한 사후세계를 이야기하거나 신을 볼 수 없는 신을 이야기하거나 관찰할 수 없는 업을 이야기하거나 윤회를 이야기하거나 지옥을 이야기하거나 천국을 천상세계를 이야기하거나 하지 않는다. 언급 대상에서 제외. 내 관심 대상 그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게 불교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대승불교 쪽으로 오면 아미타불을 찾거나 정토를 찾거나 뭐 간센보살을 뭐 부르짖거나 뭐 대승불교 쪽에 무슨 지장보살 뭐 지옥에 가서 뭐 사먹고 지옥이 있어야 뭐 지옥을 건줄 거 아니에요. 물론 현실 세계가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저 옆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에서는 지옥이 펼쳐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또 내 마음속에 지옥이 펼쳐지고 있기는 합니다. 뭐 그런 것을 물론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뭐 그런 것을 이렇게 건져내려는 뭐 어떤 그런 그 상징적인 의미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현실 세계의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그게 소설이나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 세계적 실제라고 인지를 하는 사람들은 불교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기본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어떤 거라고요? 현실 세계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우리의 경험할 수 있는 내용, 너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설파를 한다. 우리가 깨달음도 그것으로 깨닫는다. 우리의 영계적 사유에 하는 대상도 무엇이냐? 현실 기반으로 한다. 자, 부처님 기도하면은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이 지옥에 갈 것 같은데 천국에 보낼 수 있습니까? 뭐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조차도 부처님은 대답 안 할 것 같지만은 부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가 저게 강물에다가 이 바위를 집어 던져봐. 탁 집어 던졌어요. 바위가 푹 가라앉겠죠. 자, 네 기도해봐. 무엇을 기도하라고요? 저 바위가 물 위에 떠오르기를 기도 한번 해봐. 좋습니다. 내가 기도해 볼게요. 바위가 떠오르라! 그런데 바위가 떠오릅니까? 1인치라도 떠오릅니까? 1cm야 1mm라도 떠오릅니까? 기도로. 안 떠오르죠? 저 바위 떠오르냐? 안 떠오르는데요. 기도 더 해봐. 아무 해도 안 떠오르는데요. 그래, 기도로는 바위도 움직일 수 없지. 오늘 관찰했어, 현실을. 네 기도로 네 부모님의 뭘 어떻게 뭘 하겠다는 거야, 뭘.
뭘? 기도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현실 기반으로 관찰. 왜? 관찰을 부처님도 관찰하고 옆에 사람도 관찰하고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을 기반으로 이야기한다. 그것이 불교다. 불교는 반종교의 종교이며 해탈의 종교이며 비종교의 종교이다. 수많은 서양의 서구 학자들 및 서양인들의 불교에 대한 인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한국의 불교 신자들, 불자라는 사람들, 승려들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많은 수의 그 사람들이 불교를 종교적 행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교라는 이름을 떼야 돼요. 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찰이라는 것,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 인간이, 너와 내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속에서 원리를 도출하고 원인을 알아내고 인연과 연기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교이며 과학은 그래서 불교적이다. 과학 또한 마찬가지로 무엇을 관찰합니까?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하는 관찰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현실 세계, 자연 세계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지 대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원리를 도출해야 된다. 이것이 프랜시스 베이컨의 경험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오늘 결론만 한번 요약해 봅시다. 아는 것은 힘이다. 무엇을 알아야 된단 말인가? 원인을 모르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 아는 것은 힘이다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말과 동의어다. 인연이란 말이 바로 인연과의 줄임말이며 그것이 바로 연기법을 이야기한다. 인해서 일어나더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해서 일어난다. 원인이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연관되어서 일어난다. 연관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그 무엇인가, 홀로 존재하는 그 무엇인가, 다른 것과 연관받지 않는 무엇인가, 영한불면한 무엇인가는 존재치 않는다. 그것이 불교의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연기법과 과학은 그래서 서로 상통하며 과학은 불교적입니다. 자, 다음 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시기 바랍니다.